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 기리 또 푹 쉬고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증시에는 정말 많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공부할지, 그리고 배당에 관련돼서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 깔끔하게 확인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가 드디어 마지막 23년 마지막 증시 주간인데요. 이렇게 벌써 한 해가 끝나게 되었고 기대분들 올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시는 내일부터 열려서 화, 수, 목 이렇게 3일만 열리고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증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장은 언젠가? 바로 개장은 다음 주 화요일 1월 1일이 당연히 쉬는 날이다 보니까 1월 2일 화요일 날 열리며 개장식 때문에 9시가 아니라 10시부터 증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게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배당이죠. 증시는 28일 날 폐장이기 때문에 12월에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으려면은 26일까지는 뭔가 말이 어렵지만 그냥 만약에 기름들이 배당 받으려면은 화요일 저녁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기름들이 주식을 사고 수요일날 아침에 팔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매수법을 쓸 수는 당연히 없겠죠. 배당만큼 주가는 떨어져서 출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름들 여기서 올해부터 하나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기업이 올해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기업들 대략 한 20에서 30% 기업 정도는 내년 초에 그때 배당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개 종목에 투자한다고 치면은 그 중에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27일 수요일까지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안 줄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그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일단 지금까지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 당신은 이제 배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달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배당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배당을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일단 배당 받는 그 자격부터 받고 시작했는 건데, 그런데 그게 당연히 뭔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말 그대로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갔는데 배당을 하나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주주총회가 열리고 배당액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 기준일을 그 다음에다 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의 배당을 보고 이 기업은 3%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20%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섣불리 주식을 바로 매도했다가 배당 또 못 받는 그런 일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각 회사의 전자 공시에 들어갑니다. 기름들이 계좌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있다고 치면은 그 공시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 두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두 번째는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 이 둘 중에 한 개의 공시가 있으면은 이 회사는 이제 12월 말에 배당을 주는 게 아니라 내년에 주는 기업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기타 경영사항 자율공시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이걸 한번 보자면은 금호건설에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배당 기준일이 변경 전에는 항상 12월 31일,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하지만 이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나중에 정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배당 기준일을 24년 2월에서 3월 중에 공시할 예정이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12월 27일까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 결정. 이 공시가 슈피겐코리아라는 기업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기준일이 24년 1월 15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서 기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공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본 공시는 현금 배당 결정 공시가 아니며 배당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결정하는 거지, 그때 배당을 얼마 줄지 아니면 안 줄지는 나중에 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르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내가 이제 가진 기업 중에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1번, 2번 둘 다 없던데 그러면은 12월 27일에 주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지만 1번 또 2번 또 공시를 안 낸 기업 중 정관에서 배당 기준일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되어 있었다면 배당 기준일이 내년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이 봤을 때 몇몇 기름분들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장기 투자자 기대분들이라면 사실 뭐 신경 쓸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배당 받고 팔려고 했다, 아니면은 배당 전에 팔려고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기르분들은 그분들만 이런 방법으로 1번, 2번, 3번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기업이 배당을 언제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봐야겠죠. 무려 예상 배당률이 4%가 넘는 기업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등이 누군가? 바로 동양생명. 배당률이 예상이 9.9%나 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2등은 기업은행 8.5%, DGB금융지주는 8.4%, 대신증권은 8.3%, 금호건설은 8%. 아니 길이 그 아까 금호건설 그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까 봤던 배당을 받으려면 올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초까지 들고 있어야 받는 기업, 그 기업이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나머지 기업들 전부 다 올해 들고 있어야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일단 날짜는 T3 말고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으나 내년 2월이나 3월쯤 그쯤이 되겠죠. 그때 들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크린샷 찍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안 보이실까봐 몇 개 읽어드리자면은 동양생명, 기업은행, DGB금융지주, 대신증권, 금호건설, 코리안리, 삼성카드, 현대해상, BNK금융지주, 하나생명, 동원FNB, NH투자증권, JB금융지주, 부국증권, 휴스틸, DB손해보험, 현대차증권, 대덕, 삼성화재, 기아, 우리금융지주, T3, DB금융투자, 한솔홀딩스, 이노션,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교보증권까지 4%가 넘는 배당을 내년 초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면서 우리의 투자에 접목시켜 볼 수 있겠네요.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증시가 열리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가 휴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코인을 봐도, 금요일 미국 증시를 봐도 왼쪽에 보다시피 나스닥 소폭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산타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으니까 1월 초까지 랠리가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경제연구기관 CE는 내년 중반까지 미국과 유로존의 근원 인플레가 2%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 캐나다와 미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 요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네요. 다만 이 와중에 유럽에서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에서 휴전 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뉴욕타임즈에서 뉴스를 하나 냈는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승리 선언. 여기서 딱 끝내면서 우리가 승리한 걸로 치면은 휴전해 주겠다,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승리 선언까지는 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토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휴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내일 재건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나쁩니다. 여기도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평화가 가득할 것 같은 성탄절에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공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이스라엘 보고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볼 때마다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휴전국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쟁이라는 걸 겪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만 듭니다. 다음입니다. 수출 24년 기대해보자.
코트라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올해는 작년보다 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내년은 올해보다 10% 가까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스마트폰, 화장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거 야 딱 주도주 세트 아니냐 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그리고 친환경차, 기계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코멘트를 달았다고 하니까 사실 수출이 잘 되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카페가 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카페는 정말 많습니다. 프랜차이즈부터 개인 카페까지 몇 걸음마다 하나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올해 카페 폐업 수가 1.1만 개로 창업수 1.2만 개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카페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지금 커피 시장은 어떤가 하고 한번 봤더니 커피 시장은 현재 양분되어 있습니다. 고급 커피나 아니면 고급 인테리어 아니면 엄청나게 큰 카페 아니면 테이크아웃 전문인 저가 커피 시장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 카페가 설 자리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고급 커피 같은 경우는 해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고 혹은 교회에 나가면 엄청난 돈을 갈아 넣은 그런 카페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사실 개인 카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면 저가 커피는 백다방, 메가커피 등 이러한 프랜차이즈가 엄청난 물량 공세로 싸게 팔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요식업 대비 카페가 남는 게 많아서 충분히 괜찮은 장사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틀 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난방비 폭탄 피하는 법 약간의 꿀팁을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 이상 장기 외출할 때는 당연히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온도는 17도 이상이 적절하며 평소 외출 시에는 설정 온도는 1도에서 2도 정도는 낮추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내가 없는데 돌아가봐야 그렇게 쓸모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만약에 난방 밸브가 있다면 밸브는 절반만 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도시가스는 온수를 쓸 때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쓸 때 몰아 쓰는 게 가장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물은 좀 잘 안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샤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걸 동시에 하면 조금 더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겨울철 차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마도 기름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쓱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철 가장 많은 사고는 당연히 배터리 방전입니다. 꼭 한 번씩은 나한테 아니면 내 옆차가 이런 경우를 겪은 적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나 봤더니 배터리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히터, 열선 시트를 끄고 저속 주행을 해놓고 끝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 후에는 1분 정도 공회전을 더 해주면 방전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겨울철 타이어는 한파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공기압을 10% 정도 더 넣으면 좋다고 하며 그리고 차량 전면에 눈이 쌓였다고 이거 함부로 와이퍼 돌리다가는 와이퍼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어 녹인 후에 그때 작동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이 올 때는 와이퍼를 미리 세워두면 눈과 함께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실외에 주차를 많이 하신다면 이러한 꿀팁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서울의 봄 1000만 돌파. 야 진짜 엄청납니다. 그렇게 재밌다고 입소문이 나더니 1000만을 돌파했고요. 저 길이 또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자, 1000만이 주는 의미는 당연히 큽니다. 무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봤다는 의미가 되고 참고로 우리나라 1000만 한국 영화는 21편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그 영화가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며 올해는 범죄도시 3밖에 없었죠. 그런데 서울의 봄이 등장하며 2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중.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근 한 달간 52%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좀 늘어나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심에는 하위 변이인 JN1 이 친구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도 사망자는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실상 감기 아니냐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뉴스를 보니까 또다시 느낌이 새롭습니다.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진짜 저 그때 공부한다고 시내에 나갔었는데 사람 한 명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증시도 엄청나게 빠졌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고 나면은 그냥 모든 기업이 하한가
하한가를 가 있던 그 시절 진짜 무섭고 제 계좌에 돈도 막 삭제되는 모습을 하루하루 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야 그런 거 한 번 더 오면은 그때는 꼭꼭꼭 더 큰 돈 넣어서 부자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 업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의 만기 전 12 취득 금액은 올 하반기에만 2,96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얼어붙은 투심으로 인해 주식이 아닌 원금을 받으려는 채권자의 풋옵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21년도 바이오 기업의 12 발행은 1.93조로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고 통상 풋옵션 행사는 2년 뒤부터다 보니까 채권자의 풋옵션이 지금부터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코스닥 바이오의 내년 도래 물량만 1.9조나 된다고 하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수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을 정말 헐값에 매각하거나 고가 장비도 헐값에 내다 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바이오 경쟁력도 후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 실제로 바이오 기업들의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런 모습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바이오 기업들도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특히 최근 들어 차트를 보다시피 살짝 겉토양 터뜨리면서 올라왔는데 과연 앞으로 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가 줄지 내년 초 바이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선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공화당 내에서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트럼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도층이 많은 지역은 트럼프보다는 당연히 헤일리지라는 얘기를 하며 트럼프 코앞까지 따라잡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어떤 방법을 썼나 봤더니 그건 바로 헤일리에게 부통령 시켜줄게 같이 러닝메이트로 뛰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입장에서는 최고의 수가 될 수 있을 듯도 한데 과연 공화당 대선 주자는 누가 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대세는 어디? 코로나 전후로 선호하는 신혼여행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카드가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미국, 서유럽, 동남아 순이었는데 지금은 서유럽, 동남아, 미국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 거리가 가까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인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 길이 또 나중에 신혼여행 가면은 엄청 좋은데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나중에 이제 날짜를 정하거나 뭐 그럴 때 기름들께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포스코 화재 하루 만에 재가동. 우리 쉬는 동안 갑자기 포스코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 아마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진화가 되었고 24일 어제 오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설비 피해도 없고 제품 출하도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CMA 잔고가 74조. 최근 증시가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다들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 CMA 잔고 바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돈이 74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목하는 자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주식으로 와야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와서 이 돈을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은 어떤 악재가 나와서 이 돈을 다시 빠져나가게 할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올해 성적표는 자 기름들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저는 올 한해 좀 많이 따뜻했습니다. 로봇, AI,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소식이 나왔던 그때 이 세 번의 기회가 저에게 큰 수익을 준 한 해가 되었는데요. 기름들도 많이 따뜻했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을 한번 봤더니 NH투자증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15%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 초 대비 코스피는 17% 급등, 코스닥은 27%나 상승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결국 시장도 못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버핏이 지수 ETF나 사라고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나이가 누군가? 바로 19세 미만. 가장 낮은 나이는 50대로 야 이거 나이 많이 먹을수록 주식 투자 못하는 거냐? 그렇다면 내가 젊어져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회전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19세 미만 계좌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4848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 사서 그냥 몇 년 동안 들고 가는 게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처럼 증시가 좋을 때도 그렇게 그냥 한 종목 계속 들고 있는 19세 미만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열심히 4848 이 정보 듣고 저 정보 듣고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이거 팔았다가 저거 팔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50대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수익률이 좀 낮다, 그렇다면 내가 너무 많이 거래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꼭 한번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